2019년 7월 18일 오전 10시 일본 교토시 후시미구의 한 3층 빌딩 안에서는 70명의 직원이 각자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10시 30분이 되자 현관문이 열리며 플라스틱 통 2개를 실은 카트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다. 통 안에는 40리터의 가솔린이 채워져 있었으며 카트를 밀고 들어온 남자는 사이타마현 출신의 41세 아오바 신지였다. 건물이 잿더미로 변하기까지 남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아오바 신지는 1978년 5월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났다. 부모의 이혼 이후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하며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복지 기록과 주변인들의 진술에는 집안에서 이어진 폭력의 정황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결국 불안정했던 유년기의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서적으로 이어지며 범죄의 길로 이어졌다. 2012년 6월 20일 아오바 신지는 편의점 강도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바라키현 일대에서의 생활 행적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확인되었으나 타인과의 교류나 그의 구체적인 행적이 담긴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그는 2016년 1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직후 아오바 신지는 사이타마시 보호관찰소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이 시기 그는 교토 애니메이션이 주최하는 교토 애니메이션 소설대상에 자신의 작품을 제출했다. 해당 공모전은 매년 수천 편의 원고가 접수되며 수상작은 실제 애니메이션 제작의 원작 후보로 검토되는 등 창작자들에게 공신력 있는 기회로 인식되어 왔다. 그가 제출한 작품은 공모전에서 낙선했으며 낙선 직후의 구체적인 행적이나 반응에 대한 당대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이후 진행된 심리감정 과정과 공판 기록을 통해 이 시점이 범행 동기의 핵심인 내 소설의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는 망상의 출발점으로 지목되었다. 낙선이라는 사실은 그의 내면에서 작품 도용이라는 확신으로 굳어졌다. 낙선이라는 객관적 결과와 도용이라는 주관적 확신 사이의 괴리는 분리되지 않은 채 수사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교토 애니메이션이 그의 원고를 활용했다는 근거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출소 이후 보호관찰 기간 중 아오바 신지는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지 못했다. 당시 보호관찰 기록에는 사회 적응의 지속적인 어려움과 고용 중단이 반복되었던 정황이 담겨있다. 훗날 제출된 심리감정 보고서는 이 시기 그에게서 나타난 일정한 사고방식을 기술했다. 자신의 실패나 불행이 닥칠 때마다 그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가해의 피해자로 설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그의 망상과 피해의식은 곧이어 교토 애니메이션이라는 특정 대상을 향한 분노로 굳어지며 그는 구체적인 범행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토 애니메이션은 1981년 교토부 우지시에서 설립되었다. 이곳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 외주 하청에 의존하는 대신 기획부터 완성에 이르는 전 공정을 내부 스태프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스태프를 정규직으로 고용해 안정적인 처우를 보장했으며 숙련된 작가들이 한 곳에서 장기간 기술을 축적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2019년 당시 제1 스튜디오는 교토시 후시미구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다. 내부 구조는 창작 환경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다. 1층 현관으로 진입하면 건물 중앙을 관통하는 나선형 계단 하나가 3층까지 막힘없이 이어졌고 각지는 벽이나 별도의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작업 공간으로 유지되었다. 평소 스태프 간의 즉각적인 소통을 위해 설계된 해당 구조는 원활한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었지만 화재 사건 당시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굴뚝처럼 연결하는 치명적인 악재가 되었다. 7월 15일과 16일 사이 아오바 신지는 사이타마를 떠나 교토에 도착했다. 그는 즉시 가솔린 전용 휴대용기 2개를 구입하여 연료를 채웠다. 용기당 20리터, 합산 40리터에 달하는 양이었다. 이후 교토 애니메이션 제1 스튜디오 주변을 걸으며 건물 입구 위치와 주변 도로 구조 그리고 계단의 방향을 확인했다. 현장을 살피는 그의 답사 동선 일부는 인근 방범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가솔린 20리터가 담긴 용기 하나의 무게는 약 15kg으로 30kg이 넘는 액체를 동시에 운반하기 위해 별도의 수단이 필요했다. 범행 전날인 17일 그는 운반용 카트와 고정 로프를 추가로 구입하며 용기 2개를 카트 위에 올리고 로프로 결속했고 인근 공원에서 용기의 고정 상태를 최종 점검했다. 경찰 압수물 기록에 따르면 당시 그의 가방 안에서는 칼 6자루가 함께 발견되었다. 수사 당국은 이를 방화가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저지당할 경우를 대비한 직접 살상 수단으로 분석했다. 다음날 오전 10시 아오바 신지는 카트를 끌고 스튜디오 방향으로 출발했다.
카트 위에는 준비된 가솔린 용기 2개가 로프로 묶여 있었다. 서두르거나 주변을 살피는 움직임 없이 동선은 정해진 목표를 향해 일정한 속도로 이어졌다. 사건 당일 제일 스튜디오는 현관에서 내부 작업실까지 별다른 출입 통제 없이 그대로 이어져 있었고, 제작 마감 일정과 외부 손님 방문이 겹치면서 원활한 출입을 위해 누구나 통행 가능하도록 열려 있었다. 10시 25분 그는 카트를 끌고 현관 앞에 도착했고, 용기의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며 가솔린 증기가 주변 공기 속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일부는 자극적인 냄새를 인지했지만 내부 작업 공간까지는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5분 뒤 그는 열려있는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아오바 신지는 1층 현관 내부로 진입한 직후 가솔린을 바닥에 쏟아내기 시작했다. 죽어라 라고 외치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연소는 즉각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기화된 가솔린 증기가 퍼져있는 공간에 불이 붙으면서 1층 전체에 동시다발적으로 불길이 치솟았다. 화염이 서서히 번지는 형태가 아니라 공간 전체가 폭발적으로 열을 방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산소가 급속도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1층 현관은 해당 건물에서 외부 공기, 즉 산소가 유입되는 유일한 경로였다. 그 유일한 통로에 불이 붙으면서 내부 산소는 외부에서 유입되지 못한 채 연소 과정에서 빠르게 소모되었고, 동시에 고농도의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는 해당 순간부터 건물 내부가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급변했음을 가리킨다. 가솔린은 액체 상태에서 타지 않고 기화되어 공기와 섞인 증기가 연소한다. 이때 증기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점화가 가능해지며 이를 폭발 하한계라 하는데, 가솔린은 약 1.4% 이상에서 점화된다. 창원에서 40리터의 가솔린이 밀폐에 가까운 공간에 퍼지게 되면 단시간 내에 실내 공기 전체가 폭발 하한계를 훨씬 초과하는 농도의 증기로 채워질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점화원이 가해지면 불꽃이 한 지점에서 번지는 단순 방화가 아니라 증기가 퍼진 공간 전반에서 동시에 반응이 일어나는 급격한 연소, 이른바 증기운 폭발 현상으로 이어진다. 일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유독가스와 연기가 상층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에 불과했다. 1층 현관에서 3층까지 막힘없이 수직으로 열려 있었던 나선형 계단은 화재 직후 연돌 효과를 발생시켰는데, 이는 하층부에서 가열된 기체가 위로 상승하면서 아래로 공기가 유입되는 흐름이 이어지며 수직 통로 내부에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이때 건물 내 계단실, 엘리베이터 샤프트, 배관 덕트 같은 수직 구조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를 상층부로 순식간에 퍼뜨리는 통로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현대 건물 설계에는 방화 계단실과 방화문, 각 층의 수평연기 차단 구조가 포함되지만 1990년대 당시에는 이러한 기준이 지금만큼 엄격하지 않았고, 제일 스튜디오는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각 층이 열린 나선형 계단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다. 교토대학 반제연구소 니시노 토모아키 준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발화 후 30초 이내 연기는 초당 3에서 5m 속도로 수직 상승했다. 이는 성인이 계단을 전력으로 뛰어오르는 속도를 앞서는 수준으로 3층에 있던 사람들이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연기가 먼저 도달하는 속도였다. 결국 기와 가솔린이 만든 증기운 폭발 환경과 연돌 효과 속에서 내부 구조는 유독가스의 확산을 지연시키거나 피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이 소방 및 방재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사후 분석이다. 3층까지 도달한 화재 연기는 대피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화염 소리나 연기 냄새를 감지한 3층 스태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옥상으로 향하는 출구는 3층 계단실 끝에 옥상문이었다. 해당 문을 열면 지붕 위로 나올 수 있었고, 거기서 인접 건물이나 사다리를 통한 탈출이 가능했다. 건물 내부에서 화염을 피해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1층 즉시 탈출을 제외하면 사실상 옥상 방향뿐이었다. 20명 이상이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에 몰려왔다. 동시에 나선형 계단을 타고 상승한 고온의 유독가스가 3층 천장 아래에 축적되기 시작했고, 계단실 상부의 연기 농도는 빠르게 치명적인 수준에 근접했다. 옥상 문에 도달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3층 천장 아래에 쌓인 고온의 유독가스로 내부 압력이 상승한 상태였고, 좁은 계단실에는 20명 이상이 밀집하면서 시야는 이미 거의 차단돼 있었다. 문은 안쪽으로 당겨야 열리는 구조였지만
다급히 탈출하려는 인파가 문 주변에 몰리며 개방 방향과 반대되는 힘이 겹쳐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즉 살기 위해 올라가려는 힘이 오히려 이들을 살 수 없게 만든 상황이었다. 교토부 경찰 검시 기록에 따르면 옥상 문에서 약 2m 떨어진 계단실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서로 뒤엉킨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망 원인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었다. 문 너머에는 외부 공기와 생존 가능한 공간이 있었기에 이들의 안타까운 비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전해졌다.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탈출이 막히는 동안 3층 창문을 통해 외부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창틀을 붙잡고 매달리거나 뛰어내리거나 인접 구조물로 이동하려는 시도였다. 해당 장면은 지상에서 목격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내부는 이미 산소가 소진된 채 가연성 가스가 축적된 상태였고 창문이 열리며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 그 창을 통해 불꽃이 폭발적으로 분출됐다. 이른바 팩드래프트 현상이었다. 창문이 열림과 동시에 화염은 외부로 쏟아져 나오는 통로로 바뀌었다. 오전 10시 30분 폭발음과 함께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다. 화염을 등지고 밖으로 뛰쳐나온 아오바 신지는 건물에서 벗어나려 했고 그를 뒤따라 나온 일부 직원들의 추격이 이어졌다. 5분 뒤 그는 건물에서 약 100m 떨어진 민가 앞에서 발견되었다. 다리에 화상이 심해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다. 전신에는 자신이 살포한 가솔린이 연소하며 남긴 광범위한 화상 흔적이 남아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며 그를 확보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누운 채로 그는 경찰에 향해 같은 말을 반복했다. 현장 기록에는 매소설을 훔쳤다는 그의 진술이 남아있다. 등 뒤에 제 스튜디오 건물에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소방차는 발화 후 수분 이내에 도착했다. 화재 진압이 완료된 시각은 발화로부터 약 5시간이 경과한 오후 3시 19분이었다. 3층 건물은 전소되었다. 콘크리트 외벽 일부가 서 있었고 그 안쪽은 재와 녹아내린 금속 구조물이 남았다. 소방국 최종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사망자 36명, 부상자 33명이었으며 이후 교토부 경찰은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36명, 전원의 이름과 나이, 직책을 공식 발표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19년 8월 2일부터 27일까지 26일이었다.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사이였다. 작화, 색채 디자인, 배경 미술, 촬영, 편집, 각 담당자들의 자리에서 그날 아침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 이름들 중에는 1970년대부터 반딧불이의 묘와 아키라 작화에 참여하며 당시 작화 시스템 형성에 기여한 키가미 요시지,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과 럭키스타를 감독한 타케모토 야스히로, 빙고와 프리의 캐릭터 디자인을 맡은 니시야 후토시, 이누야즈의 작화 감독과 올려라 유포니엄의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한 이케다 쇼코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일본 TV 애니메이션계의 핵심 제작진이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01년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빌딩 화재 이후 현대 일본 역사상 단일 방화 사건 기준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死亡した部隊隊員全員がですね一人でも多くの命を救うということで懸命に活動を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結果的に34人の方がお亡くなりになったということは大変残念に感じております。昼間の火災であれだけの規模で燃焼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私の経験からも今までないと、僕はいろいろ報道されている中でやはりやりきれないというのは正直ございます。隊員が何とかならないというところですけれども、そこができなかったのは私も含めて全てどうかと思っているわけです。 사건 이틀 뒤 교토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에서 모인 기부금이 33억 엔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후 기부는 계속 이어졌고 누적 금액은 40억 엔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본 국내뿐 아니라 미국의 애니메이션 대급사인 센타이 필름웍스가 개설한 모금 창구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각국에서 개인 기부가 이어졌다. 교토 애니메이션 측은 이 기금의 사용 방향을 유족 지원, 사무 재건, 제작 환경 복구로 공식화했다. 범인 아오바 신지는 전신 화상 면적이 90%를 넘는 생존 한계 상태였다. 7월 26일 오사카의 의료기관에서 자가배양 피부 이식 수술이 시행되었다. 환자 본인의 피부 세포를 소량 채취해 대량으로 증식시킨 뒤 화상 부위에 덮는 방식이었다. 당시 이러한 규모의 이식이 적용된 사례는 일본 내에서 드물었으며 특히 타인의 피부 조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가배양 피부와 인공 피부만으로 중증 화상 환자를 살려낸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
해당 이례적인 조치는 범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직접 진술하도록 하기 위한 수사당국과 의료진의 판단이었다. で、あと少なくとも4回は手術をします。分かった？頑張れる？頑張れます。はい。で、頑張るね。 2020년 4월 제 스튜디오 건물 해체가 완료되었다. 사건 발생 후 약 9개월이 걸렸다. 그 자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두고 교토시, 교토 애니메이션, 유족 대표들 사이에 협의가 시작되었다. 위령비 설치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개시되는 동안 빈 부지로 남겨졌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4년 1개월 만인 2023년 9월 5일 교토지방재판소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선 아오바 신지는 검사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두 가지 주장을 고수했다. 그렇게 많이 죽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소설 도용 주장은 끝내 철회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25일 교토지방재판소는 아오바 신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판결의 핵심으로 인정한 것은 완전 책임 능력 그리고 계획적 고의적 살상이었다. 범인이 주장한 피해의식과 소설 도용에 대한 망상은 형사 책임을 간경하는 근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판결의 근거는 단일 지점으로 수렴되었다. 범행 전 수개월에 걸친 사전 준비 행적과 교토 현장 답사 기록, 가솔린 카트 로프 시칼의 구매 이력은 우발적 범행이 아님을 증명하는 기록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건물의 주요 출입구이자 공기 유입 경로였던 1층 현관을 발화 지점으로 선택한 행위는 대피 경로를 차단한 계획적 행위로 평가되었다. 선고 직후 방청석 곳곳에서 오열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2월 7일 범인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오사카 고등재판소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범인 측은 항소를 자진 취하했고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었다.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해당 취하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아오바 신지에게 1심 사형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소방법 개정령을 통해 이동식 용기에 담아 가솔린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신원 확인과 사용 목적 기재를 의무화했다. 2024년 7월 사건 5주기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교토 애니메이션 공식 채널에 유족과 관계자의 메시지가 공개되었고 생존한 스태프들이 만든 새로운 작품들이 이미 세상에 공개되었다. 건물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 속에서도 3층 서버실의 일부 콘크리트 고액은 화염에 직접 접촉해서 피할 수 있었고 저장 장치 일부에서는 데이터가 보존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저장 장치 안에는 원화 데이터와 작업 중이던 장면, 책 지정 파일 등 7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직전까지 스태프들이 작업하던 기록의 일부가 남아있었다. 복구된 일부 데이터와 기존 제작 자료는 이후 교토 애니메이션의 작업에 다시 활용되었고 작업에 참여했던 스태프들의 흔적이 남은 작품들은 이후 완성되어 공개되었다. 바이올렛 에버가든 외전 영원과 자동수기 인형은 사건 당시 이미 제작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큰 수정 없이 예정대로 공개될 수 있었다. 제작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극장판 바이올렛 에버가든 역시 남은 스태프들과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이 이어져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교토 애니메이션 제일 스튜디오 부지의 위령비에는 희생자 36명의 이름이 새겨졌다.